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안보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현지 시간 7일 루하니 대통령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공습으로 이란 군부 최고 권력자 가슴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하는 중대한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며 이 행위는 미국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저지른 범죄는 이란 국민의 통합과 연대를 전례 없이 굳건하게 했으며 이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권리와 주권을 수호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열린 이란 군부 최고 권력자 가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군중이 몰리며 최소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현지 시간 7일 장례식에 참석한 군중들이 전통에 따라 검은 천을 관에 던지기 위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관을 실은 차량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났다며 최소 56명이 압사하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솔레이마니의 시신은 이슬람 관습에 따라 이날 해가 지기 전에 안장될 예정이었지만 장례위원회 측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대표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4개국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란 등 중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미국 공습으로 이란 군부 최고 권력자인 가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중동 긴장이 높아지고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 나라와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 나라는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안전 우려로 이라크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병력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한 나토 관리는 우리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일부 인력을 임시로 이라크 안팎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강원 중부,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 5도와 전라남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11도 등 3도에서 11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내버스 기사 정정희입니다. 항상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사실 도로에선 언제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승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간혹 버스가 움직이는데도 무리하게 자리를 옮겨 다니거나 손잡이를 잡지도 않고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행 중에는 되도록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 계실 땐 꼭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대화들의 문제는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됐어, 알아서 할게. 팀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널을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양측 패널 토론하시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정치권 총선 체제로 급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이 안정적 국정 운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호남에서는 일당의 오랜 독점 구조가 깨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호남은 전략적 선택 또는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균형점을 맞춰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요. 특히 20대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시스템의 경종을 울렸던 게 바로 호남입니다. 그만큼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호남의 선택은 몹시 중요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0 21대 총선 그리고 호남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번 총선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 뉴시스통신 광주 전남 취재본부의 국일용 본부장 그리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올 한 해 힘차게 달리려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차량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마모된 타이어는 바꾸고 부족한 부동액도 꼭 채워주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어제 내린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호남 동부 내륙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5도가량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광주가 6도, 목포가 5도, 대전이 6도, 서울이 5도를 나타내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됐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호남 지역은 오후부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5도, 습도는 93%입니다. 현재 정체 구간들 대부분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시야가 어두운데요. 자동차 전조등을 꼭 켜주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숨은 맛집, 놀거리 정보가 가득한 사랑방 맛집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호남의 선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균형점을 잡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총선 그리고 호남 정치와 또 민심 이 시간에 전망해보고 또 올해 총선 예상 이슈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교수 그리고 뉴시스통신 광주 전남 취재본부 국일용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네. 이 선거 100일 지금 뭐 딱 정말 100일 남았는데요. 현장 분위기부터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국일용 본부장님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죠. 네, 100일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21대 총선 D-98일이 됩니다. 네. 언론에서는 총선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12월 17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죠. 제한적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 어제 현재로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왔더니 광주가 34명 또 전남이 41명 해서 총 75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광주 전남 총선 입지자들은 대략 110명 한 100에서 11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쟁률로 따지면은 평균 6대 1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의정 보고의 형태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현직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현장에서는 예비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 정당에서는 경선 룰을
정하고 현재 인재 영입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 2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경선전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경선전 정말 시작되면 정말 본격적으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최영태 교수님도 이 선거 관련 주변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예, 뭐 요즘 예비 후보들 출판 기념회 곳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국회의원들 의정 보고회 하고 또 길거리에서 보면 후보들이 인사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네. 또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기사라든가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선거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선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선거철이 본격적으로 됐다. 그런 걸 또 물씬 느끼게 됩니다. 정말 후보들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관심도 이 선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광주 MBC 뉴스이스트 통신 그리고 또 무등일보가 의뢰해서 2019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이었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또 뉴스이스트 통신도 함께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 한번 정리를 구길용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중요한 시작 시점에 나온 여론조사여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뭐 인용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한계라는 게 인지도 조사였다라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런 네. 점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광주는 야당 소속 중진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광주 북 갑을 제외하면 반면에 전남은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야당 또 무소속 일부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 대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 간의 접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초 민주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의 다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 또 군소 야당의 지지도가 현재 바닥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절대 우세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광주의 북구 갑 그리고 전남의 5곳에서 총 6곳에서 비민주당 현역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나름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해야 되죠. 조사 방식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네. 이번 여론조사는 무등일보와 광주 MBC 그리고 뉴시스 광주 전남 본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신년 기획으로 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9,144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지역구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5%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16일부터 27일까지 좀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눈여겨볼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중앙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타 정당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후보 대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 간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광주는 전체 8개 선거구 가운데서 북구갑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나머지 7개 선거구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앞섰습니다. 네. 다자간 경쟁 구도에서 또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표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도 광주에서만큼은 야당의 중진 현역 의원들이 밀리는 고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남은 목포에서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또 고흥보성 장흥 강진에서 민주평화당의 황교안 의원, 여수울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해남 안도 진도의 대한신당 윤영일 의원, 여수갑의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후보 대 비민주당 현역 의원 이 경쟁 구도가 볼만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아마 민주당 경선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광주의 서구 을 또 광산구 갑 전남에서는 목포, 순천, 여수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오른 곳이죠. 나주, 화순 이른바 빅3 매치라고 불리는데 이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고 견제 상당히 많은 또 다른 대한신당의 이런 지금 현역들도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최영태 교수님은 이번 여론조사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여론조사 대상이 대부분 민주당 사람이라는 건
이것은 이제 곧 민주당에 사람이 몰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지도가 높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2번 이상 출마한 사람이나 혹은 구청장 출신, 국회의원 등등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네. 강주 전남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이 우세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중요한데 네. 그런데 이제 경선 단계에서는 되게 이제 인지도 조사인 것 같아요. 본선에 들어가면은 유권자들이 홍보물도 보게 되고 그렇죠. 또 프랑카드라든가 혹은 벽보에 포스터 등등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알게 되는데 경선의 경우는 그런 상태가 아닌 속에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한 50% 반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정치인들 과거 구청장을 네네. 했던가 국회의원 뭐 2번 출마한 이상 이런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갖다 보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야당 소속일 경우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낙관을 불허한다는 거. 이것은 이제 구길용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결국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당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지금 나오는 부분도 인지도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좀 알려진 후보들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온다. 현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2번 이상 출마자, 또 인지도 높은 출마자들 얘기를 하는데 정가에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신인은 신인인데 중고 신인이다 이런 표현도 재밌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도 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21대 총선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이 전국적인 이슈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총선의 어떤 주요 이슈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 또 성격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냐 아니면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사안마다 발목 잡기를 하는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보수 야당 심판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야당 쪽에서 자꾸 발목 잡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인 것 같고 또 이런 심판론을 떠나서 올해 총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재 동물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20대 국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잘 아시다시피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또 개혁의 바람이 일었지만 결국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올해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되는 첫 번째 총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고 또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이런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호남에서 또 선거 이슈는 전국적 이슈와 좀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호남의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했던 것을 극복하고 이른바 텃밭을 회복할 것이냐 여부가 일단 저희들이 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당시 광주 전남 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서 민주당은 단 한 석을 얻는데 그쳤거든요. 광주는 8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당에 내줬고요. 전남은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 이계호 의원만 유일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소위 고토를 회복할 것인지 호남에서 압승을 이끌 것인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 또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있죠. 네. 또 특히 임기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밀어줘야 한다. 갖게 해야 한다. 이런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가 있는 만큼 민주당 쪽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후보 대 비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 간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대한신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속해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3지대 신당이라는 빅텐트를 통해서 칠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그리고 네. 20대 총선 당시에 이뤘던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처럼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게 관심사항입니다. 그게 실패한다면 아마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아질 텐데 이른바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가는 그런 지점입니다. 네, 전국 이슈와의 지역 이슈를 나름대로 국일용 본부장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방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역의 정서와 분위기 우리 교수님께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의 어떤 분위기 또 정적인 이슈 정리 한번 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저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라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8세 이하로 그냥 쉽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호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예요. 항상 4년마다 선거법 개정을 하면은 호남 지역에서는 1개, 4개, 2개가 선거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8개 선거구를 확보했다라는 거. 이거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는 민주당이 뭐 제1당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범민주 진영이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을 극복할 수 있는 의석, 즉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저는 이게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의 경우는 과연 민주당 일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적절한 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심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가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은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여일 동안의 변수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변수는 이제 보수 야당이 통합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 하는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 교수님 궁금한 게 갑자기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금 이 정치에 지금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지금 정치 복귀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최영태 교수님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제3당들이 과연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옴으로써 제3당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진 상태 속에서 각자 이해관계 따지면서 그냥 이대로 선거에 임해버린다면 별로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서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하는데 민주당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유한국당처럼 따라가면은 선거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그런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비례의 상당 부분을 보수에 뺏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데 민주당이 어떤 정도를 걸으면서 범민주 진영의 승리에 초점을 둔다면은 이제 중도 개혁 정당들이 비례대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철수 돌풍 문제도 결국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응하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안철수 효과 어떻게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 바람이 크든 작든 정치권의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4년 전만큼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곧 야권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지금 야권 진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 진영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또 중도 진영을 묶는 제3지대 중도개혁신당
이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광주 전남 지역 총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권 진영이 각 당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게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안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을 보고 미래를 향해 간다 이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을 떠났던 게 지난 2018년일 겁니다. 6.13 지방선거 직후였는데 1년 반 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최근에 분당 사태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제3지대 빅텐 토론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표여지는데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보수당과의 연대 내지는 보수 빅텐 토론 이런 것을 거론하기도 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신당이나 또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과는 일정 정도 선이 그어질 것이다. 거리를 좀 둘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남 지역,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않았느냐. 따라서 설사 정계 개편을 꾀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를 절하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교수님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 안철수 효과에 대해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총선이 갖고 있는 바로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 광고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광준비 씨가 준비한 2020 대기획. 하나,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광주 MBC와 함께 여론조사와 더불어 투표와 개표 방송을 선도합니다. 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특별 기획 시리즈 5.18 다큐 영화, 다큐멘터리 이름도 남김없이, 라디오 5월길 스마트 히어링과 연중기획 내 인생의 5.18. 셋,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제작센터로 본격 출발하는 나주정미소의 난장곡간, 광주 양림동의 펭귄 스튜디오. 넷,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 MBC와 광주과학기술원 공동기획 인공지능 토크 콘서트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섯,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밴드. 여섯, 공정, 건강한 공동체 출발점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경쟁의 시대 바람직한 공정사회의 길을 모색합니다. 광주 MBC는 2020년에도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달리겠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이 시선 집중 2020년 총선 그리고 호남의 선택 2부 시작합니다. 20대 총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또 강세 속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신인으로부터 또 도전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큰 이변 없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정당이 출연하고 또 기존 어떤 정당 일당 독점 구조가 좀 깨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이 또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시스 통신 광주 전남 취재본부 국일용 본부장 그리고 전남대학교 사업과 최영태 교수와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야기를 꺼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한정당이나 이런 다른 새로운 중도개혁 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치열한 싸움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뭐 잘하면 과반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네네. 예,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개혁다운 개혁을 하고 전국을 이끌어 가려면은 18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다른 어떤 민주 개혁 세력 사이의 어떤 그 역할 분담과 협력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호남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호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가 굉장히 좀 그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20대 총선에는 국민의당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요. 그렇죠. 결국 21대 총선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호남인들의 선거 때마다 갖는 고민거리가 뭐냐면 하나는 이 극보수라든가 이런 정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당에 몰표를 던져줘야 한다. 전국적인 어떤 그런 견제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 지역은 어느 한 정당의 종속적인 그런 위치에 되고 그래서 선거 때만 우대를 받고 나머지는 못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선거 끝나자마자 경쟁 구도가 돼야 하는데 이런 또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때 이번에는 이 민주 세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이 심리와 그러면서도 민주 세력 내에서 적절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균형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인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선거처럼 어느 한 정당으로 막 쏠리는 그런 건 좀 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남인들이 이제 선택할 문제지만은 동시에 정치의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호남 내 독점 구조에 또 맞서 싸울 대표 주자가 이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저희 이야기도 좀 더 이끌어가 보시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의원님. 예. 지금 이 2020년 올해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이번에 뉴스이스트 통신, 광주 MBC 그리고 무등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지역구에서 우리 박 의원님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론조사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느낌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 흐름을 반영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됐든 이번 광주 전남 언론사에서 세 곳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제가 1등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건 흐름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선거 기간이라는 게 98일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성실하게 네.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금기원래 TV 라디오스타 그리고 예산 확보 왕 이런 것을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뉴스이스트 통신의 광주 전남 916 그 취재본부의 본부장님 그리고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와 함께 미리 지금 2020년 총선을 예측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호남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를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런 민주당의 독점을 깰 수 있는 그 중심에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대한정당이나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만들어내신 노력들 하고 계신데 요즘에 그런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이 보수가 4분 오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본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옛날의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수가 4분 오열된 상태에서 만약 진보도 분열돼 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이 재창출되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네.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호남의 발전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진보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된다. 그러한 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진보 계열 즉 우리 대한신당, 네네. 바른미래당의 일부, 민주평화당 네.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우리에게 함께하면은 통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진보 세력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네. 또 비호남권에서는 4분도 오열된 보수에게 승리를 하려면은 네네. 진보는 연합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진보 세력들은 전국적인 이슈, 전국적인 총선에 있어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다른 정당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해야죠. 그리고 이 그렇게 경쟁해야만이 네네네. 사실 호남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기를 이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평화당 그리고 우리 대한신당 정의당 민중당 같은 세력들이 경쟁을 하겠지만은 결국 누가 당선되든 진보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민주개혁을 위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의원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의 정치적인 총선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진보와 이 보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호남도 그 바람을 타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 호남 내 일당 독점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닌 반민주당들의 어떤 연대랄지 통합 이런 부분이 호남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중심에 의원님이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진보 세력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하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4년 전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의 독점적 지지를 했고 1년 반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점적 지지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일당 독주는 성공하지 못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의 깃발 아래 경쟁 구도를 만들어줌으로써 호남 발전을 위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세력들을 전국적으로 우리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끌어감으로써 진보 정권 재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 뉴스이스 통신 광주전남 취재본부 구길용 본부장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원 대표님께서 목포 선거구에서 아주 독주예요.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께서 속해 있는 대한신당의 지지도는 아주 낮습니다. 바닥세입니다. 따라서 대표님 이 어떤 개인 맨파워, 이 개인 맨파워로 이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낮은 지지도, 당의 낮은 지지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 또 이 방금 말씀하신 진보 진영의 어떤 결집, 제3지대 신당을 모색을 하시겠지만 지역민들이 제3지대 신당에 거는 기대는 그리 높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호남이나 광주를 비롯해서 목포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도가 월등하게 높지만은 그러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지역 발전이 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도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이번 저도 민주당은 아니지만은 민주계의 중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같은 진보 세력이면 호남에서는 인물본위로 나갈 것 아닌가. 그리고 피폐된 경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과거에 좋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면은 또 다른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듯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또 지역 발전을 오게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므로 저는 우리 대한신당의 지지도나 제3지대에 대한 희망을 호남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역에 다니면은 그러한 희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또 이어서 그 박주선 의원의 인터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신당의 박주원 의원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이어서 박주선 의원의 이야기를 마저 듣고 또 저희들이 한번 정리할 부분 정리하시죠. 박주선 의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빠지셨죠? 예, 좀 바쁩니다. 네, 바른미래당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 광주 MBC 그런 뉴스이스 무등일보 여론조사를 봤을 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호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높고요. 이런 결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의원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심을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성취와 해결은 없고 갈등과 무능만 드러낸 그런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여론조사 민의를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른 정당들의 연합을 통해서 저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보관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 저희 호남의 정치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호남 정치가 실종과 매몰이 돼 있습니다. 단합하는 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빅텐트 아래에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안 세력의 역할을 다짐하고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기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신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은 대한신당을 포함해서 일단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하는 걸출한 3지대 3당을 만들 겁니다. 이것이 저는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이제 100일 바로 앞으로 98일 정확하게 남았는데 지금 현재 3지대의 이 새로운 정당들 구체적인 논의가 좀 있습니까? 박주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하지 않던데 논의와 그런 과정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유권자들로서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저희 당의 상황이 지금 공중분해가 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멀미를 겪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우리 손학규 대표가 또 퇴진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당 면모를 일신해 가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주도해서 3지대 빅텐트 아래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역할 그래서 호남을 다시 명예스럽고 자존심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결국은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세력들을 합쳐서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항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 빅텐트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네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택하거나 보수를 한다면 그동안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자산이고 비단 안철수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는 걸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앞장선다기보다는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그리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특히 한 분은 목포가 지역구시고 또 한 분은 광주가 지역구시기 때문에 이 호남의 정서 나름대로 이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누시죠. 고범반 부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드신 생각이? 네, 나름대로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는 어디가 있는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말씀하신 중에 안철수 전 대표를 자꾸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야권발 정계 개편에 나선다면 결국은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면 또 손학규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늘 손학규 대표의 진퇴가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손학규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매듭부터 풀어야 이게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모두 호남에서 어떤 제3지대 신당을 모색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 대한신당 소속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권의 정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대한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제3지대 신당을 모색하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 중요한 게 3지대 정당이 실현이 되고 그게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이게 총선의 가장 큰 변수 그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총선의 변수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3지대 정당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3지대 정당이 성공을 하려면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과거 자신들의 정치 형태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안철수 씨가 전국적으로 혹은 호남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을 깨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바른미래당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네네. 결국 국민의당을 깬 것밖에 안 되었어요. 보면은 여기에 대한 진솔한 반성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호남 사람들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는 대개 가치와 정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 평화 세력들에게는 몰표를 던지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씨나 제3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으려면은 호남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민주주의 그다음에 남북 평화협력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과거 안철수 씨를 보면은 이제 중도 개혁이라는데 중도라는 것은 어정쩡한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서 정치권의 어떤 극단적인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 그래서 한국 사회를 좀 갈등에서 통합으로 가는 네. 그리고 실용주의적 입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데 지난번 대선 때라든가 혹은 그 후 안철수 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씨가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고 호남에서 지지를 받으려면은 바로 호남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더 진지한 네. 어떤 그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 형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한신당도 민주평화당에서 다시 또 이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탈한 명분이 그렇게 석연치가 않았어요 보면은. 네. 따라서 이 앞으로 통합을 하겠다 하면은 이 대한신당 사람들도 민주평화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 논리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이미 갈라져 있었잖아요. 네네. 따라서 정서적인 접근을 먼저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분당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서로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 서로 반성하고 이 네. 통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 저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 하나는 전국적으로는 민주 세력들이 압승하기를 바라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에서는 적절한 대결 구도가 즉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제3당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지지도의 어떤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전국적으로는 연대하는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3지대 정당의 어떤 그 중심에 안철수가 있겠느냐, 안철수 전 대표가 있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고 또 과연 3지대 정당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두 분, 박지원 의원과 이 박주선 의원의 또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본부장님의 생각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연 3지대 정당 만들어지고 또 나름 성공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프레임만 생각해서 정치 구도만 생각해서 제3지대 신당을 띄우겠다 이런 형식적인 논리의 접근 가지고는 호남 지역민들을 나는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게 보다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에게
힘을 밀어주고 23석을 호남에서 23석을 줬던 것은 이런 정치를 하라.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서는 대결 구도를 만들고 네. 중앙에 가서는 호남의 정치를 정말 발현을 하라 이런 거였는데 호남 정치가 오히려 더 실종됐다 이런 네네. 거거든요. 당이 쪼개졌고 또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오히려 호남 정치만 위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지금 3지대 신당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유권자들한테 어떤 정치적 감동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낮고 거기에 대한 지지도도 낮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지금 현재 군소 야당 출신 호남 의원들은 어떻게든 이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네네. 지금 상황 그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아마 100전 100패가 될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예상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판을 흔들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신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신당을 모색을 할 텐데 그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떤 가치와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나는 이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정치라는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박지원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3지대가 통합을 해야 한다. 여기에 총론에서는 공감하시면서도 네. 각각 강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의원님의 경우는 범민주진영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호남에서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냐 이런 입장이고 네. 박주선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여기에 더 이 강조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호남의 정서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등이 행하는 행태로 봤을 때 절대로 이 심판론 가지고는 호남에서 지지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저는 호남에서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속에서 해야 호남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네네. 동시에 이 정치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러면서도 전체로 보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입장을 강조해야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도 곁들일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높고 나머지 대한신당이나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일단은 반사이익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존재감을 보여줬느냐 어떤 역할을 보여줬느냐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지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이라도 제3지대 신당을 모색하면 지지도를 네. 확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참 크신 것 같아요. 3부에서 본격적으로 또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부는 일단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과 아침 종합뉴스가 이어지고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에서 이 총선에 관한 이야기 보다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택이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한은미 부총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요? 해야 할 일과 하고픈 일, 가야 할 길과 가고픈 길, 뱉어야 할 말과 참아야 할 말 등 눈을 뜬 순간부터 하루가 그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픈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자신의 성향이야 자신이 가장 잘 알기에 모른다기보다는 경험 없이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것이지요. 강의실 칠판에 크고 작은 나무를 몇 그루 그려줍니다. 한 그루를 선택하여 열심히 오르다 보니 내가 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옆에 더 키 큰 나무가
더 근사해 보였습니다. 여지껏 힘들여 올라온 것이 아까워서도 다른 선택을 하기가 망설여져서 더 오르지도 못한 채 아슬아슬 매달려 있자니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내려가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이겠지요? 아닙니다. 정글 속 타잔을 아시는지요? 타잔이 줄타기를 하듯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택이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 아래서는 너무 막연해 보이지 않았던 내일이라는 미래에 확신이 드는 다음 선택의 높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막상 오르고 보니 사회라고 하는 정글 속에서 나무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기본 조건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나무 타기는 없는 것이고 줄타기를 하다가 조금 미끄러져 내려올지라도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이지 결코 바닥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었다는 경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도구와 지혜를 주어서 가보지 않은 다른 산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선물해 줍니다. 무언가 이루어 본 경험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쓰시오. 수많은 회사들의 입사 지원 자기소개서에 빠지지 않는 공통 질문이 있는 이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선택을 위해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 일단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시작을 해 주어야만 다음 선택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그것입니다. 발은 여럿이 함께 만드는 삶의 현장입니다.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발 내딛으셨나요? 한은미 부총장은 화학공학과 교수이자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 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화학공학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다자녀 우대 할인 혜택이 정말 많죠? 광주문화신협의 깜짝 놀랄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대출, 신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3억, 고정금리 1.5%로 만나는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대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조건 등 자세한 문의 광주문화신협 1644-7990. 올 한 해 힘차게 달리려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차량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마모된 타이어는 바꾸고 부족한 부동액도 꼭 채워주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토론의 문제는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듣지도 않고. 이 대화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광주 MBC 장각의 푹곡 문화탐방. 억만년의 시간이 빚은 절경, 천자산 자연보호구, 아름다운 서경사암의 조화, 원각의 장각의 필수 코스만 쏙쏙 구는 실속여행을 떠나보세요. 동양의 진주, 베트남 북구오. 세계 최장 케이블카 타고 에메랄드빛 바다의 향연을 누리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어떻게 와이파이가 하나도 안 되지? 너 데이트 있어? 나 핫스팟 한 번만 틀어주면 안 돼? 궁금한가요? 바로 소통해 얘기해보세요. 나 오늘 애기 좀 봐줄 수 있어? 어떡하지?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바로 소통이 도와드릴게요. 시정책을 내가 제안한다.
지금 들어오세요. 바로 소통으로. 당신의 희망이 이뤄지는 곳. 광주 행복 1번가 바로 소통 광주.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앞으로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운전석 창문 올려줘. 지금은 말이 통하는 K5를 경험할 시간. 플레이 인터랙티브 K5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